야, 늙은이, 이딴 트럭으로 길 막고 있냐? 택배 따위나 하면서 인생 끝났지? 하! 비 맞으면서 기어다니는 꼴 좀 봐라. 나이 들어서 택배 일이나 하고 자식들도 없나 봐.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빗속을 가르며 터져 나왔습니다. 낡은 붉은 트럭 앞 노인 택배기사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부여잡았죠. 그 상자 안엔 손자 생일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빗물과 함께 그의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쳤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인이 단순한 택배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대구에서 듣고 계신다고 댓글 남겨주신 상목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 바로 한 노인 택배기사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비가 내리는 골목길에는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은색 트럭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트럭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63세의 한도윤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빗방울이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도 맞네. 도윤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트럭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빗물에 젖은 상자들을 하나씩 들어 올리는 그의 팔에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벌써 5년째였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도윤은 택배 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어요. 도윤 씨, 아직도 혼자 하세요? 옆 골목에서 같은 택배 일을 하는 김 기사가 우산을 쓰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보다 10살은 젊어 보였지만 항상 도윤을 걱정했어요. 이게 편하오. 사람 부딪히는 일은 이제 싫어. 도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 기사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도윤이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저 묵묵히 일하는 노인, 그게 한도윤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트럭의 상자를 모두 실은 도윤은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낡은 시트에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와이퍼를 작동시켰죠.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투룸 빌라였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도윤은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도 무사히 다녀왔소. 그는 영정 앞에 가만히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도윤에게는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이 열리며 고등학생 손자 민재가 나왔어요. 교복을 입은 민재는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손자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죠. 아침 먹었니? 네, 먹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표정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어요. 왜 그러니? 친구들이 나 놀려요. 택배 손자래요. 민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괜찮다. 사람은 일로 부끄러운 게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민재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죠. 깊고 날카롭고 오랜 시간 무언가를 견뎌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택배만 하셨어요? 민재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옛날 일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할아버지는 택배 기사고 그걸로 충분하단다.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걸어갔어요. 방 한쪽 구석,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는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도윤은 중얼거리며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전사의 그림자가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죠. 지금은 평범한 택배 기사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도윤은 다시 트럭에 올랐어요. 오늘도 배달할 곳이 많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죠. 그는 와이퍼를 최대로 올리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빗속을 가르며 나아가는 트럭 안에서 도윤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요즘 조직폭력배들의 횡포가 심각합니다. 도윤은 라디오를 껐어요. 그는 더 이상 그런 세상과 관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된 이날이 모든 것을 바꿀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마치 쏟아지는 폭포 같았어요. 도윤은 와이퍼를 최대로 올렸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운전했죠. 이 비에 배달이 제대로 되려나. 도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배달할 물건 중에는 손자 민재의 생일 선물도 있었습니다. 민재가 좋아하는 농구화였죠. 도윤은 한 달 동안 아껴서 산 선물이었어요. 빌라 단지 앞에 도착한 도윤은 트럭을 세웠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는 우산을 펼치고 뒷좌석에서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손자의 선물이 든 상자를 가장 조심스럽게 다뤘죠. 이건 젖으면 안 되는데. 도윤은 상자를 비닐로 한 번 더 감쌌어요. 그리고 천천히 빌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요란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대형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는 빗물을 튕기며 급정거했죠.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덩치 큰 남자가 내렸어요. 비싼 가죽 재킷을 입은 그 남자는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고 눈빛은 사납기 그지없었죠. 야, 늙은이. 길막하냐?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트럭이 좁은 골목길을 막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금방? 이 새끼가 지금 나를 기다리라고? 남자는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왔어요. 도윤은 상자를 빨리 내려놓고 트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보다 빨랐죠. 그는 도윤이 내려놓은 상자를 발로 찼어요. 이게 뭐야, 쓰레기냐? 상자가 빗물 웅덩이로 날아갔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 상자 안에는 손자의 생일 선물이 들어 있었죠. 비닐 포장이 찢어지며 농구화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그건 도윤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남자가 다시 한번 상자를 찼어요. 농구화 상자가 흙탕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 둘이 SUV에서 내렸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차림이었죠. 조직폭력배라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형님, 이 늙은이가 뭐래요?
말대꾸 하네. 이 늙은 개. 첫 번째 남자 마철수가 비웃으며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윤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빗물이 두 사람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참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절대 참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손자가 있었고 평범한 삶이 있었습니다. 이 손 놓으시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마철수는 오히려 더 세게 멱살을 잡았습니다. 늙은 게 어디서 반항질이야? 마철수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윤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의 몸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이 그의 뺨을 강타했어요. 도윤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안에서 피 맛이 났죠.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빗속에서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크크, 봤냐? 이게 노인네 주제야. 마철수와 그의 부하들이 웃으며 SUV에 올라탔어요. 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도윤만 남았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옷은 흙탕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자의 선물이 든 상자를 주워들었죠. 상자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농구화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도윤은 상자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비가 그의 얼굴을 적셨지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참자. 이번만은.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지만 그는 억눌렀습니다. 도윤은 망가진 상자를 트럭에 실었어요. 그리고 운전석에 올라 핸들을 움켜잡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붉어져 있었죠. 아직은 아니다. 도윤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것이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젯밤 맞은 주먹 자국이 뺨에 멍으로 남아 있었죠. 그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재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도윤은 파운데이션을 살짝 발라 멍을 가렸어요. 손자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서려 했죠. 거실을 지나는데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창백했죠. 민재야, 왜 안 자니? 할아버지, 이거.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어제 빌라 앞 골목에서 찍힌 영상이었죠. 도윤이 멱살을 잡히고 맞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이랬어요. 조폭이 놓인 택배기사 폭행 키읔키읔키읔. 도윤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10만을 넘어서고 있었죠. 댓글 보지 마라. 도윤이 말했지만 민재는 이미 댓글을 읽고 있었어요. 댓글은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키읔키읔키읔 맞고만 있네. 왜 가만히 있어? 답답하다. 노인네가 길을 막았으면 맞을만하지. 요즘 택배기사들 진상 많던데.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할아버지는 왜 안 싸웠어요? 왜 맞기만 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손자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그날 오전 도윤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담당 형사를 만날 수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형사였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폭행 신고하러 왔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어요. 형사는 영상을 대충 훑어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죠. 증거가 부족해서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상만으로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차량 번호도 안 보이고요. 형사는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럼 제가 맞아도 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시면. 바로 그때 옆 책상에 앉아있던 또 다른 형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도윤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분, 설마 한도윤 교관님? 형사가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형사를 바라봤죠.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박기현? 교관님, 정말 교관님이십니까? 박기현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해병대에서 도윤의 훈련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당시 도윤은 전설적인 교관으로 불렸죠. 오랜만이구나.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박기현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도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자 박기현이 물었습니다. 교관님, 지금 택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 3년 전부터. 어떻게? 그 한도윤 교관님이. 박기현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기억하는 한도윤은 강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해병대 최고의 교관이었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였죠. 사람은 다 늙는 거야. 지난 일은 잊어라. 도윤이 말했습니다. 박기현은 영상을 다시 봤어요. 화면 속에서 도윤은 맞고만 있었습니다. 박기현의 눈빛이 변했죠. 교관님, 왜 안 싸우셨습니까? 교관님이라면 저런 놈들쯤이야. 이제 그런 일은 안 해. 나는 그냥 택배 기사일 뿐이야.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박기현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무 애쓰지는 마라.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기현은 그런 도윤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박기현이 도윤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를 거실로 맞아들였죠. 교관님, 아직도 살아계셨습니까? 박기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소주잔을 받으며 말했어요. 살아있지. 그냥 다르게 살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교관님은 그 이름 이제 버렸어. 그냥 택배하는 노인이요. 도윤의 말에 박기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술을 마셨어요.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박기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죠. 교관님,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기현아. 도윤은 박기현을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실 구석, 낡은 나무 상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죠. 도윤은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택배 일을 했어요. 하지만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이제 동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맞지? 영상에 나온. 쯧쯧 불쌍하게. 도윤은 그런 속삭임들을 무시했어요. 그는 묵묵히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도윤은 마지막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이었어요. 그는 트럭을 세우고 상자를 꺼냈죠. 바로 그때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몸이 굳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검은색 SUV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그 차였죠. 차가 멈추고 마철수가 내렸어요. 그의 뒤로 부하 셋이 따라 나왔습니다. 마철수는 도윤을 보자 비웃었죠. 이 늙은이 아직 안 배웠네?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길을 비켜드릴 테니 지나가시죠. 지나가? 크크, 재미있네. 야, 저 트럭 좀 봐라. 마철수가 손짓하자 부하 둘이 도윤의 트럭으로 다가갔어요. 그들은 트럭 문짝을 발로 찼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하지 마시오. 도윤이 다가가려 하자 마철수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왜? 뭐 어쩔 건데? 또 맞을래? 마철수가 도윤의 가슴팍을 밀었어요. 도윤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부하들은 계속 트럭을 부쉈죠. 사이드 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문짝에는 큰 움푹 패인 자국이 생겼습니다. 그만하시오. 도윤이 소리쳤지만 그들은 웃기만 했어요. 이번에는 트럭 뒷문을 열고 안에 있던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야, 가져가자. 부하들이 상자를 SUV에 싣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철수가 그를 붙잡았죠. 어디가? 구경이나 해, 늙은이. 마철수가 도윤을 바닥에 밀쳤어요. 도윤은 무릎을 찌우며 넘어졌습니다. 아스팔트에 손바닥이 까졌죠. 바로 그때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자 민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던 거죠. 할아버지,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마철수와 부하들이 민재를 보고 웃었어요. 오, 손자네? 귀엽게 생겼는데? 할아버지, 왜 또 참아요? 싸워요.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죠. 도윤은 민재에게 걸어갔어요. 그리고 손자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죠. 사람은 싸움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지만 지켜야 할 건 지켜야지. 도윤의 마지막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민재는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마철수 일당은 상자를 모두 싣고 차에 올랐어요. 다음에 또 보자, 택배 할배. 그들은 웃으며 떠났습니다. 골목에는 부서진 트럭과 도윤, 그리고 민재만 남았어요. 도윤은 트럭을 살펴봤습니다. 문짝은 심하게 찌그러졌고 사이드 미러는 부러졌어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요. 소용없다. 저번에도 그랬잖니. 도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당하기만 할 거예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민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말이 없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재는 방에서 잠들었고 도윤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죠. 도윤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 구석에 있는 낡은 나무 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였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손을 뻗어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죠. 상자 안에는
낡은 군복이 접혀 있었어요. 위에는 군번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군번줄을 집어들었죠.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군복을 펼쳤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가슴팍에는 해병대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도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뒀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놈들, 이제는 내가 가르칠 차례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어요.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더 이상 늙은 택배기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사의 그림자였죠. 그는 상자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꺼냈어요. 수첩을 펼치자 거기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상사의 번호였죠. 도윤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누르기 직전 잠시 멈칫했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최 상사에게 연락하는 건 나중 일로 미뤘죠. 그는 다시 군복을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도 평소처럼 흘러갔어요. 도윤은 부서진 트럭으로 배달을 다녔습니다. 문짝은 테이프로 임시 고정했고 사이드미러 없이 운전하는 건 불편했지만 참았죠. 저녁 6시 도윤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재는 학원에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았죠.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참아야 하는지 아니면 맞서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죠.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재가 돌아왔어요. 도윤은 손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원 어땠니? 괜찮았어요. 할아버지는요? 나도 괜찮았다.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윤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새벽 2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보자 주차장에 수상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도윤은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그의 트럭 주변에 사람 셋이 서 있었어요. 누구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그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어요. 마철수의 부하였죠. 그는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름통이었어요. 늙은이 잘 왔네. 부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한 명이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죠. 하지마. 도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라이터 불꽃이 기름에 닿았고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트럭이 불타기 시작했죠. 안 돼. 도윤은 트럭으로 뛰어갔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너무 빨랐죠. 트럭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어요. 조폭들은 웃으며 SUV에 올라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불길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자도 소리를 듣고 뛰어나온 거였죠. 민재는 타오르는 트럭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민재가 트럭으로 달려가려 했어요. 도윤은 손자를 붙잡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 할아버지의 트럭이잖아요. 민재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손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불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트럭이 거의 다 타버린 뒤였어요. 소방관들이 물을 뿌렸지만 남은 건 검게 그을린 철골뿐이었습니다. 경찰도 왔어요. 박기현 형사도 함께였죠. 그는 도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타버린 트럭을 바라봤습니다. 불길 속에서 타버린 건 트럭만이 아니었어요. 도윤의 자존심 그리고 손자의 희망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과호흡이 왔고 온몸이 떨렸죠. 구급차가 불렸고 민재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도윤도 함께 구급차에 올랐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민재는 안정제를 맞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도윤은 침대 옆에 앉아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재는 눈을 뜨고 천장을 응시했죠. 할아버지. 그래, 민재야. 세상은 약자를 안 지켜줘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왜 맨날 참아요? 왜 싸우지 않아요? 민재가 울부짖었습니다. 도윤은 손자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의 입술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약자잖아요. 세상은 우릴 안 지켜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민재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손자를 안아줬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었죠.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재는 병원에 하루 더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죠.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사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너무 약했소. 도윤은 영정 사진 속 아내를 바라봤어요.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재를 지키지 못했소. 저 아이가 저렇게 아파하는데. 도윤의 주먹이 바닥을 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등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참지 않겠소.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연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방으로 걸어갔죠.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군복과 군번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도윤은 군복을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거울 앞에 선 도윤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늙은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해병이었죠. 새벽 5시 도윤은 집을 나섰습니다. 군번줄을 목에 걸고 오래된 운동복을 입었어요. 손에는 낡은 수첩을 들고 있었죠. 수첩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1시간을 걸어 도착한 곳은 낡은 건물이었어요. 간판에는 해병 체육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죠. 도윤은 문 앞에 섰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체육관 안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고무 냄새, 그리고 오래된 가죽 냄새.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 한쪽에 커다란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도윤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멈춰 섰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 돌아보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근육질 몸에 짧은 머리, 날카로운 눈빛. 최 상사였죠. 최 상사 나요. 누구? 설마? 최 상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죠. 도윤이 형? 오랜만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최 상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도윤을 껴안았죠. 형님 살아계셨군요. 얼마만입니까? 20년쯤 됐나? 연락도 없이.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그냥 살았지. 택배 일하면서. 최 상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일로? 도윤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을 좀 풀어야겠소. 최 상사는 도윤의 눈빛을 봤어요. 그 눈빛에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죠. 도윤이 형, 아직도 그 눈빛이네. 나이를 먹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최 상사는 체육관 안쪽으로 도윤을 안내했어요. 샌드백과 링, 각종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도윤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조폭들에게 당한 일, 타버린 트럭,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손자 이야기까지. 최 상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죠. 그 개자식들. 진정하시오. 내가 알아서 할 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윤은 샌드백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놈들 숨통은 끊지 않겠어. 도윤의 주먹이 샌드백을 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체육관에 울렸습니다. 다만 다시는 약자를 못 건드리게 할 뿐이요. 최 상사는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등에서 옛날의 전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요. 도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최 상사가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몸을 풀기 시작했죠. 먼저 스트레칭부터 했어요.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형님, 천천히 하십시오. 무리하시면. 괜찮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리듬이 붙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이어서 윗몸 일으키기를 했어요. 복근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최 상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물을 마시고 다시 샌드백 앞에 섰어요. 이번엔 발차기 연습이었습니다. 발을 들어 올려 샌드백을 찼어요. 처음엔 동작이 둔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하자 예전의 감각이 돌아왔죠. 좋습니다, 형님. 그 자세입니다. 최 상사가 격려했어요. 도윤은 계속 샌드백을 찼습니다. 발차기, 주먹, 무릎, 팔꿈치, 온몸을 사용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도윤의 움직임은 정확해졌어요. 굳은 근육에 힘이 돌아왔고 발동작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해병의 혼이 되살아나 있었죠. 형님, 잠깐 쉬시죠. 아니, 조금 더 해야겠소. 도윤은 쉬지 않고 계속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불타올랐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가, 타오르는 트럭이, 그리고 조폭들의 비웃음이 머릿속을 스쳤죠. 이 몸이 기억하고 있소. 어떻게 싸우는지. 도윤의 주먹이 샌드백을 강타했어요.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최 상사는 감탄했죠. 역시 한도윤 교관입니다. 2시간을 쉬지 않고 훈련한 도윤은 마침내 멈춰 섰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죠. 최 상사가 수건을 건넸어요. 도윤은 땀을 닦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늙은 택배기사가 없었어요.
전사가 서 있었습니다. 형님,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곧이요. 준비가 되면 도윤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에 잡혔습니다. 최상사, 고맙소. 덕분에 준비할 수 있었소. 언제든 오십시오. 이곳은 형님의 집입니다. 도윤은 체육관을 나섰어요. 밖은 이미 환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도윤은 해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 체육관에 나가 몸을 단련했어요. 근육은 점점 단단해졌고 동작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온 거죠. 민재는 퇴원했어요. 하지만 말수가 줄었습니다. 학교도 쉬고 집에만 있었죠. 도윤은 손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재야,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곧 다 해결될 거다. 할아버지.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박기현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마철수 일당의 아지트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술집이었죠. 교관님, 곧 체포영장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네, 기현아. 도윤은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직접 해결할 거였죠. 저녁이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옷장에서 빨간 작업복을 꺼냈습니다. 택배기사 옷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군번줄을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았어요. 도윤은 거울을 봤습니다. 택배기사 옷을 입었지만 눈빛은 전사였죠. 다녀오겠습니다. 도윤은 민재에게 말했어요. 손자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민재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도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최 상사가 빌려준 빨간 트럭이 밖에 서 있었어요. 낡았지만 튼튼한 트럭이었습니다. 도윤은 운전석에 올랐죠.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앞은 잘 보이지 않았죠. 1시간을 달려 유흥가에 도착했어요. 네온 사인이 빗속에서 번쩍였습니다. 도윤은 골목 입구에 트럭을 세웠죠. 술집 앞에는 검은색 SUV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마철수의 차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시작이로군. 도윤은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빗물이 그의 어깨를 적셨어요. 그는 술집 쪽으로 걸어갔죠. 술집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던 조폭 둘이 도윤을 봤어요. 그들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또 왔네. 그 늙은 택배기사. 형님한테 또 혼나러 왔냐? 크크. 도윤은 멈춰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택배 왔소. 뭐? 택배? 수거 대상은 너희 양심이요. 조폭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순간 도윤이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오른손이 첫 번째 조폭의 손목을 잡았어요. 꺾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폭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두 번째 조폭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도윤은 피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그의 배를 찔렀죠. 조폭은 신음하며 쓰러졌어요. 뭐야 이 새끼. 술집 안에서 더 많은 조폭들이 뛰어나왔습니다. 5명이었어요. 그중 1명이 마철수였죠. 이 늙은이가 미쳤나? 마철수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윤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철수를 향해 걸어갔죠. 너희들 내 손자를 울게 했어. 그래서 늙은이가 뭘 어쩔 건데? 도윤의 눈빛이 변했어요. 조폭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당황하지 않았죠. 첫 번째 조폭의 팔을 잡아 꺾었어요. 두 번째는 발차기로 제압했습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했죠. 빗속에서 도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조폭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철수만 남았어요. 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죠. 이 새끼가. 마철수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철수가 칼을 휘둘렀지만 도윤은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비틀고 꺾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마철수의 멱살을 잡았죠.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이건 해병? 마철수가 도윤의 목에 걸린 군번줄을 봤어요. 빗속에서 군번줄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너 같은 놈들, 내가 수색훈련 때 수도 없이 봤지. 도윤은 마철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마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그의 얼굴을 적셨죠. 살려줘. 살려줘. 살려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도윤은 마철수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을 건드리지 마. 그리고 자수해. 알았어. 알았다고. 마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그를 놓아줬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박기현 형사와 경찰들이 도착한 거였죠. 박기현은 쓰러진 조폭들을 보고 놀랐어요. 교관님, 다 끝났네.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조폭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죠. 박기현이 도윤에게 다가왔어요.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이제 정말 끝이야. 도윤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죠. 이제 집에 가야겠군. 도윤은 트럭으로 걸어갔어요. 박기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빗속에서 도윤의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며칠 후 도윤은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어요. 민원실을 지나 형사과로 향했죠. 박기현 형사가 책상에서 일어나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교관님 오셨습니까? 자수하러 왔네. 도윤의 말에 박기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도윤을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교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엔 법이 교관님 편입니다. 박기현은 서류를 펼쳤어요. 마철수 일당의 자백서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죠. 방화, 폭행, 공갈,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폭들이 먼저 범행을 저질렀고 교관님은 정당방위였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기현이 물을 건넸습니다. 교관님,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겠네. 조용히 살고 싶어. 알겠습니다.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조폭에게 폭행당했던 63세 택배기사, 알고 보니 전설적인 해병 교관이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도윤의 옛 군복 사진과 함께 조폭들을 제압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한도윤 씨는 20년 전 해병대 최고의 교관으로 불렸으며 퇴역 후 조용히 택배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사나이다. 세상엔 아직 정의가 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뒷문으로 나가 체육관으로 향했죠. 학교에서 민재는 달라져 있었어요.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민재야. 내 할아버지 뉴스 봤어? 대박이다. 진짜 해병이었어? 민재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어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해병이야. 진짜 전설이야. 민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은 감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민재를 놀리지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검찰 조사를 마쳤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았고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마철수 일당은 모두 구속되었죠. 도윤은 최 상사의 체육관을 다시 찾아갔어요. 최 상사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형님, 잘 해결되셨습니까?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무슨 말씀을? 당연한 일을 하신 겁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 상사, 내가 하나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이 동네에 빈 건물 하나 있지? 거기를 체육관으로 만들고 싶어. 최 상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달 뒤 도윤의 동네에 새로운 체육관이 문을 열었어요. 작지만 깨끗한 체육관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죠. 해병정신 마이너스 약자를 지켜라.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무료 체육관. 누구나 환영합니다. 첫날 민재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운동 배우고 싶대요. 그래, 어서 와라. 도윤은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에게 기본 동작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운동은 남을 때리기 위한 게 아니야.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따라했어요. 도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어른들도 찾아왔어요.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택배를 받았던 사람들, 뉴스를 본 사람들, 모두가 도윤을 존경했죠. 한 선생님,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체육관은 금방 활기를 띠었어요.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오후에는 아이들이,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박기현 형사도 퇴근 후 체육관에 들렀어요. 교관님, 오랜만에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 몸이 많이 굳었구나. 두 사람은 웃으며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전의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느 저녁 도윤은 체육관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판을 올려다 봤죠. 여보, 보고 있소? 도윤은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아내가 어디선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뛰어왔어요. 손에는 체육관 홍보 전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만들었어요. 어때요? 전단지에는 체육관 사진과 함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해병 정신으로 배우는 호신술. 한도윤 교관과 함께. 잘 만들었구나. 도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해병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진짜 강한 건 힘이 아니야. 그럼 뭐예요? 약한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이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짙어졌어요. 도윤과 민재는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의 어깨는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그의 뒷모습에는
오래된 해병의 각오가 남아 있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었습니다. 도윤은 이제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죠. 약자를 지키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네, 할아버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노을빛이 그들의 길을 비췄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한도윤의 이야기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힘은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여야 하죠. 참는 것도 용기지만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해 일어서는 것 또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도윤이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감동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